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경제도 좋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가 않고 돈이 돌지가 않고 결국 파병이라고 하는 수단은 이 모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맞닥뜨리고 있는 대내외 모든 도전을 한 번에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실 러시아 사회에서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그 욕 중에 하나가 러시아 말로 기타이치 이겁니다. 기타이치 너 중국이냐? 러시아군이 지난 1000일 가까운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피를 흘려서 러시아군의 그야말로 후진적인 군사력을 이제 최신화시키고 혁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북한군이 배운다? 나머지 북한군 100만 명의 정규 병력들에게 공유를 한다? 나아가서 김정은이 갖고 싶어하는 ICBM, SLBM, 원자력 잠수함까지 이런 기술들까지 이전한다? 건건마다 모든 게 사실은 위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의 구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이미 러시아 본토 지역에 점령을 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가 쿠르스크 전투에 곧 참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2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1만 명 정도의 후발대가 러시아 본토에 전개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북한군은 지금까지 분쟁 지역에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역사가 이번이 처음인 것이고요. 최소 쿠르스크 지역에는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과 실제적인 교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파병된 북한군의 이제 구성과 임무가 혹시? 일단 북한군이 특수작전군 위주로 파병 부대를, 그러니까 모체 부대를 특수작전군 위주로 이렇게 좀 형성을 했고요. 또 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수작전군을 선택을 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전방군단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식의 표현은 전연군단입니다. 전연군단에도 물론 이제 제대별로 특수작전군이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있어서 경보병여단이라든지 이런 부대들을 사실은 차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남북한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 고조 상태고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있기 때문에 전연 군단에서 특수부대를 뺀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후방 군단들도 일부 있는데 후방 군단에서도 역시 병력을 차출하기가 좀 녹록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시그니처 사업인 지방발전 2010 20승 10승이라고 하는 이 지방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일꾼이 필요한데, 일종의 이제 삽질을 위해서 많은 병력들이 전투 임무가 아닌 공사 현장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여름에 8월이죠. 대규모 홍수가 이제 두만강 압록강 지역에서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강도 양강도에 이 수해 복구를 위해서 역시나 거기서 투입을 해서 수해 복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부대가 해야 되다 보니까 후방 군단에서조차 병력의 여력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최정예 부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자랑할 수 있는 최정예 부대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러시아 특별 군사작전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기관 및 기가 부대를 내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우리의 특전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제 특수작전군을 파병을 하는 그런 결심을 김 위원장이 한 것이죠. 특수작전군도 보면 이제 우리가 폭풍군단이라고 별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11군단도 있고, 해상, 공중, 여단, 저격여단, 특수작전대대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략적 수준에서의 특수작전군 11군단 포함해서 이 병력들과 이제 작전적 수준 이하, 작전적 제대 이하의, 그러니까 각 전방군단, 후방군단, 전연사단, 일반 사단 포함해서 모든 특수부대는 대략 한 2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사실은 방대국도 이렇게 특수전 부대가 20만 명 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북한은 상당히 많은 병력들을 특수작전 부대로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11군단을 모체로 해서 일부 병력이 현재 러시아 본토로 전개를 했고, 이제 12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10,000명 정도가, 도합 13,000명 정도의 북한 특수작전군이, 그 중에서도 전략적 수준의 특수작전군이 러시아 본토에 들어가서 특별 군사작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도를 보니까 10대, 20대 초반에 이제 봤을 때 뭐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병사들. 네, 실제 이제 북한군 병역법이라는 게 있겠죠. 18살부터 이제 입대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특히 이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4, 5년 근무한 병력들도 그래봐야 나이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방에서 볼 때 너무 애띠인 겁니다. 그래서 애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애띤 영상과 사진이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정보를 수집하고 SNS를 통해서 유포시켜서 이제 이른바 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는 주체는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왜 이렇게 애띤 북한 특수작전군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고 있을까? 결국은 이렇게 정예화되지 않은 병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어디 신병교육대나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갓 입대해서 어떤 훈련을 위해서 전투 장구류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제사회도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게 될 텐데, 북한군이 저렇게 애띤 병력들을 보낸 것이, 또 그런 병력을 받은 푸틴 대통령은 얼마나 절박했길래 저렇게 정예화되지 않은 애띤 병력, 그야말로 총알바지로 젊은 이들을 저렇게 전장에 보낸 김정은은 또 무엇이냐, 이런 이제 인식들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절박함, 그리고 비록 특수작전군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특수작전군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군이 보내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인지전의 일부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양측 다 절박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절박하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더 절박한 거죠. 북한은 뭐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절박하냐. 절박합니다. 러시아가 절박한 이유 첫 번째는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가 전투 병력을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좀 나은 게 있다면 이제 전시 경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30% 넘는 예산이 전시 국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전투 병력을 모집을 하고 충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무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시나 전투 병력 자원의 동원의 한계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5,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최대 5만 명이 넘으면 더 좋겠죠.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건데 북한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이 상황에서 굉장한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보면 어쨌든 북한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장기간에 국경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인 경제가 망가졌고 중국과의 그나마 이제 관계가 좀 좋아야 경제 의존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좀 경제가 그래도 좀 활력을 받을 텐데 북중 관계가 지금 또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해가 발생해서 비록 북쪽 지역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일부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수해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북한의 민심도 불만이 있을 텐데 이게 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경제도 좋지 않고 그나마 회복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가 않고 돈이 돌지가 않고 어떤 뭐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이반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출구 전략을 이렇게 모색하기 쉽지 않았는데 결국 파병이라고 하는 수단은 이 모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맞닥뜨리고 있는 대내외 모든 도전을 한 번에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꺼내든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파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가장 궁극적인 게 뭐라고? 일단 김정은은 러시아 특별군사작전 파병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다양한 실익이 있죠.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겁니다. 이제 6월 달에 러시아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을 했고 사실상 동맹 조약을 체결하면서 김정은이 했던 얘기가 이렇게 강력한 러시아라는 국가를 우리가 동맹으로 얻은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미래 발전의 모습을 러시아로부터 해답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할 수가 있고요. 파병을 통해서 비록 결국은 많은 북한 군 전사상자가 발생을 할 텐데 그 희생을 통해서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건 안보 우산 확약이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어려울 때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의거해서 제4조 조항 온갖 방법으로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양측이 합의한 그 조약에 의해서 한반도 유사 시에 러시아 군도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빚을 이제 북한에 졌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법률적 기초와 그리고 지금 북한이 파병을 통해서 이 보여준 선례를 본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도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보 우산을 확약을 받은 것이고 비록 북한 또한 재래식 무기가 있고 특히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스스로 인정을 하는 핵 보유 국가이지만 러시아라는 보다 강력한 국가가 마치 한미 동맹처럼 북한에 대한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면 나아가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면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체제 보장 그리고 북한의 미래 김정은이 꿈꾸는 미래 권력의 공고화 4대 세습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조건인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일반적으로 특별 군사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 장병이나 또 러시아군이 고용한 이런 용병들의 월 평균 임금이 최소 $3,000 정도입니다. $3,00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러시아군 장병들 같은 경우는 참전에 대한 일식 보상금을 또 2-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또 작전 실시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독일의 유명한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굉장히 좋은 표적들이죠. 그래서 이걸 파괴하면 또 그에 합당한 $500, $1,000 정도의 이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실제 전투 기간을 고려한다면 한 달에 최대 $5,000 이상의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보면 연간 최소 10,000명 정도의 병력이 특별군사작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최소 5천억 그 이상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물론 북한군 장병이 그 돈을 다 받지 않겠죠. 과거 북동 지역에 활동했던 북한 노동 인력들이 대부분 그들이 받던 임금의 80% 이상을 북한 노동당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겠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연간 5천억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북중 관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8%였고 지금 그것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고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답이 러시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사실은 큰 손이었던 유럽 시장에 진출이 어려워졌고요. 그 대안 시장, 대체 시장으로서 중국과 인도를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의 자금이 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투자금을 받아서 러시아의 투자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군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가 이제 베트남전 참전 6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군 또한 6.25 전쟁 이후에 여러 이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우리 한국군의 발전 계기 지점은 결국은 저는 베트남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룡부대, 백마부대, 맹호부대 이런 부대들이 지난 베트남전 참전 기간 전체 한 32만 명 정도가 이렇게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고 장기간 파병을 통해서 무엇보다 무기체계가 미국의 무기체계로 이렇게 우리가 좀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미군과 함께 때론 연합작전도 하고 단독작전을 하면서 전투 기술을 습득을 했고 또 새로운 무기체계를 얻었고 그럼으로써 전반적으로 한국군의 체질이 바뀌고 한국군의 전투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군도 60년 전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그 경험들을 아마 면밀하게 저는 검토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또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에 장기간에 투자가 되지 않았던 것, 국방 분야에 그리고 오랜 시간 장기간의 그런 제재 때문에 국방력이 어떤 현대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특별 군사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들, 예를 들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제는 사람도 싸우지만 사람 말고 초보적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유무인 복합 체계가 싸우는 그 현장이 우크라이나 전장이 됐거든요. 이런 현대전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이미 무기체계, 포화기, 공용화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전투 장비들을 대부분 또 러시아 거를 받고 있잖아요. 그걸 또 받아서 습득을 하고 체득을 해서 무기체계까지 이 러시아가 쓰는 것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실전 감각, 전투 감각, 무기체계의 전환 이런 것들이 북한군의 이제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국방력 현대화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김정은이 무모한 수준에서의 파병 카드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고맙지만 또 이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파병 장병에 대한 기본적인 임금은 디폴트 값이고요. 이에 더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바라는 버킷리스트 중에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그리고 ICBM의 대기권 진입을 실현하기 위한 인공위성, 북한에서는 군사 정찰 위성이 되겠죠. 군사 정찰 위성을 정상적으로 발사하고 그것을 지상에서 교신도 할 수 있는 지휘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문제, 이것도 다 기술이고 돈인데 러시아는 기술이 있는 거죠. 돈은 지금 전쟁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일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대기권 재진입과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이 ICBM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협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나아가서 북한이 또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양 작전이 가능한 핵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인데요. 이것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잠수함들로만으로는 소형 원자로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건조부터 원자력 잠수함, 소형 원자로 탑재까지 러시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면 재래식 능력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ICBM, SLBM 이런 능력까지 전략자산에서의 능력까지 확충이 되게 된다면 상당히 한반도는 기본이고 우리 동맹인 미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재래식 무기와 이런 전략자산까지 합했을 때 전반적으로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이 언젠가는 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전 투입된 북한군들 전략적인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현재 북한군 파병 모체 부대인 11군단 자체가 워낙 정예화된 부대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지난 6월 달에 러시아 북한 정상이 조약 체결하고 어느 날 갑자기 파병이 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지난 3, 4월 달로 이렇게 좀 복귀를 해보면 김정은이 특수작전군 주요 현장 지도를 이렇게 하죠. 그때도 김영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서부 지역 중요 지역 훈련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이렇게 좀 썼는데 그때를 복귀해보면 당시에 그 훈련하면서 기상이 좋지 않아서 특수작전군 중에 일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또 김정은이가 부대를 방문해서 고기라든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장병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특수작전군은 파병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교육,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을 고려한 현지의 지형을 고려한 파병전 교육, 그리고 최근에 북한군이 공개한 사진의 영상들을 보면 조악하지만 도시지역 작전 건물들, 고층 건물들, 그 다음에 중층 단층 건물들을 놓고 도시지역 시가지 전투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낯선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훈련보다는 주로 뭐 그야말로 특수작전군 고유의 임무를 하는 그런 뭐 침투라든지 타격, 요인 암살 이런 임무들을 위주로 이렇게 나왔다면 최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럼 도시적 작전 같은 이런 사진을 그때 이렇게 좀 보여줬을까? 왜? 우크라이나 전장의 일부 모습은 도시적 작전이 실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최소 6개월 이상 북한의 특수작전군, 그중에서도 러시아 파병 갈 병력들은 파병전 교육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히 정예화되지 않았다?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온전하게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들의 능력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 그러나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파병전 교육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러시아 군 측으로부터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투 기술과 경험들을 공유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자폭 드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폭 드론을 포함한 무인 체계를 공략하기 위한 대드론 체계의 운용, 스푸핑이라든지 안티 드론건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제밍 드론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드론 작전까지도 아마 북한군이 파병전 교육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을 거였기 때문에 단순히 총알바지로서의 역할로만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전장 이런 데서 활약할 수 있다고. 일단 지형적인 부분이 낯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소 김영복을 중심으로 부총 참모장을 중심으로 해서 파병을 위한 실제 현지 지형을 일정 부분 만들어 놓고 동화 교육을 사전 교육을 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해소하고 수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을 붙인다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발 정보들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북한군 주요 용어들이 사실은 과거 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러시아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전투 수행에 필요한 그런 군사 용어들만 교육을 받으면 언어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양국의 군사 용어는 일정 부분 통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이제 러시아군에서 프룬지 아카데미에서 과거에 러시아 군사교육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러시아군의 군사 교리들을 용어들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대로 북한군 군사 교리, 북한군 군사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언어상의 어려움은 존재하겠으나 그런 것 또한 사전에 파병전 교육과 양국이 오랜 시간 동안에 정서적으로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저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북한군도 사실은 한국전쟁 이후에 대대급 이상의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잠재적인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군은 집요하게 인지전을 전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탈영 혹은 건너오게 되면 포로로 오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30세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또 이렇게 유포하는 것은 결국은 인지전의 영역이고 실제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군 장병들의 이 두뇌 속에 인식 속에 이런 정보를 계속 주입함으로써 전투에 실제 참전하기 전에 전투 의지를 매우 약화시켜 놓고 시작하기 위한 이 또한 우크라이나의 고도의 어떤 전략이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 교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북한군이 참여하는 교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사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 전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 공황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군이 벌이고 있는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인지전에 노출이 되게 된다면 북한군의 일부 병력들도 결국은 전투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도청을 통해서 일부 러시아군 경멸 표현을 좀 썼다는데 이 감청 정보가 일단 사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치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실제 감청을 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감청 능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경멸하는 듯한 러시아군의 이제 간부들의 육성인데요. 사실 러시아 사회에서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그 욕 중에 하나가 러시아 말로 띠기따이치 이겁니다. 띠기따이치 너 중국이냐? 그 정도로 경멸하는 북한군 파병 장병들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기존의 인식이 띠기따이치 중국이냐? 이런 인식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러시아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에 가까운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이 유포되는 것은 과연 북한군이 들어오더라도 과연 러시아군과 얼마만큼의 연합태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러시아군이 기본적으로 중국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군 자체를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모욕도 하고 경멸하는데 어떤 과연 연합태세가 확립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습을 누군가는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혹은 그런 생각들을 러시아군 간부들이나 장병들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북한군도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상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교전 초기에 엄청난 전투 공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전장 이탈도 발생할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전시의 우리 군법은 전장 이탈은 사실 사형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은 더 하겠죠. 보여주기 시기라도 전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탈영을 하는 병력들에 대해서 아마 저격을 해서 분명히 저격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아마 그런 사례가 만약 발생하게 된다면 북한군 전체적으로 정신 사상 교육을 현장에서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영복 부총 참모장은 어떤 인물인지 과거에 한 2016, 17년 정도 되겠는데요. 우리의 특전사령관에 해당하는 11군단장을 역임을 했고 지금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전 그리고 합동작전에 좀 특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도 이렇게 좀 기록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현지 지도 시에 특히 이제 특수작전군 현지 지도할 때 가장 측근에서 쥐수동말을 할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북한 군부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김영복이를 러시아로 보낸 것은 사실은 김정은의 의중이 잘 반영이 됐고 김정은의 의중을 잘 이해하는 그를 김정은을 대신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특별군사작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김영복 상장이 대신하라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임무를 특별군사작전에 북한군 파병을 통해서 준 것입니다. 확전을 우려했던 서방들의 참전 가능성이 있을지. 네, 지금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유럽연합의 고민은 북한군 참전 그 자체도 위협이고요.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의 판세가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또 지키기 위해서 뭔가 대응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카드가 나토 차원의 파병, 두 번째는 일반적인 무기 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해제하는 것, 뭐 다 이런 종류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저는 합의체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32개국 회원 중에서 또 친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헝가리라든지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31번째, 32번째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받을 때, 그러니까 스웨덴, 핀란드 받을 때 그렇게 반대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파병을 한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 가능성은 좀 부족하고요. 다만 무기 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아마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거리 미사일 연장 해제 문제를 승인하는 것, 이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미국을 뺀 나머지 회원국들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는 우크라이나와 개별 국가가 정리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개별 국가들과의 문제를 넘어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전체와 러시아에 대한 이 싸움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확전 위험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이 쉽게 예를 들면 장거리 미사일, 예를 들면 타우루스, 스톰섀도우, 에이테크스, 아이리스-T와 같은 이런 무기들을 러시아 본토로 쓸 수 있게끔 승인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 자체로 확전 위험이 되고 나아가 핵 확전 위험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북한군 파병 그 자체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자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동유럽에서는요, 북한군의 유럽 침공이라는 위기의식이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록 북한군이 유럽을 갔지만 결국 러시아군하고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연합태세에 확립을 함으로써 러시아군이 지난 1000일 가까운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피를 흘려서 그 피로의 대가로 러시아군의 그야말로 후진적인 군사력을 이제 최신화시키고 혁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북한군이 배운다? 배워서 그것을 또 나머지 북한군 100만 명의 정규 병력들에게 공유를 한다. 또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군에 낙후한 해공군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 개량을 해준다. 나아가서 김정은이 갖고 싶어하는 ICBM, SLBM, 원자력 잠수함까지 이런 기술들까지 이전한다. 건건마다 모든 게 사실은 위협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남북한 이런 군사력 격차도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자체가 위협인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입장은 좀 어떻게? 사실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해서 이들 국가가 가까워지는 것은 주권 국가들의 문제이다 라면서 약간 중국과의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호하지만 이렇게 쭉 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DJI라고 하는 민수용 무인 체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꾸준히 러시아에 수출을 했고, 러시아는 그것을 또 성능 개량을 해서 전투 장비로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 확충을 위해서 분명히 중국이 일정 부분 사실은 관여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판에 북한이 껴들면서 애매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진핑 주석 3년임 했지만 뭐 딱히 성과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런 것처럼 중국의 민심도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제 성장률이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5% 회복하는 것도 지금 헉헉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좋지 않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런 불만의 모든 것들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뭔가 주변 상황이 안정이 돼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텐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고, 여기서 북한까지 파병 카드를 들고 나섬으로써 불확실성에 기름을 얹어버렸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이 불확실성이 거쳐져야 경제 회복이 동력을 확보할 텐데 그런 것들이 불만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러시아 때문에 쉽게 명확한 입장 정리하기도 쉽지 않고, 북한의 파병이라는 것을 불법적 야합이라고 규정하기도 어렵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기승전 중국에 대한 봉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 뜻을 함께하는 동맹 및 유사 입장국들이 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결속력을 강화할 텐데 중국 혼자 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러시아가 필요한데, 그렇다 보면 어려운 러시아가 그나마 이제 어쩔 수 없이 북한하고 손을 잡고 전쟁을 치르는 그것마저도 중국이 부정을 한다? 부정을 한다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 및 유사 입장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역시 중국은 딜레마적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것은 기분 나쁘고 불편하더라도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야합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혹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만약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좀? 일단 어쨌든 이제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방문해서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간의 정보
정보 공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좀 부족할 것이고요.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한군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많은 위성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나토는 윈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 정보 체계,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있는 전장 정보 체계에 우리의 가입도 가속화할 것 같고요. 북한의 참전을 계기로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대서양 동맹이 연결이 되고 한반도와 유럽 연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결합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도 러북의 군사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봐가면서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을 한다라고 원칙적인 원론적인 입장을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저는 그런 단계적인 조치라는 것이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까지도 지원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 한국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또 북한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차원의 한국으로서의 적절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북한과 북한의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얻게 될 그런 대가가 결국은 한반도 위협에 그대로 투사가 될 거기 때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두고 남북한의 어떤 대리전의 모습으로 확장할 수 있고 한러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러의 군사 협력이 북한군 파병이 우리한테 분명히 위협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다라고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요원 참여, 요원 예. 파견의 의미와 뭐 역할은 혹시 어떤? 우리 정부가 나토 대표단을 파견을 했고요. 일부가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협력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파견을 한다라는 원칙은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 간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앞으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수준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를 계속하고 뭐 특사도 좀 보내고 해서 앞으로 협력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모니터링 단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상시적인 수준에서 모니터링 단 파견도 뭐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우리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던 국제감시단, 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 ICC라고 하는 곳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전쟁 범죄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모니터링 단의 임무를 정립을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보다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북한군에 대한 북한군 전술, 군사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크라이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파병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단정 짓고 싶은데요. 살상 무기도 사실은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고 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파병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파병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 또 파병이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파병은 현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4, 5만 명을 더 파병할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도 필요하고 그리고 북한도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필요한 이유는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픈 손가락, 북한을 러시아가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태도 변화도 북한을 활용해서 또 러시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계속 동원하고 전쟁에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파병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도 대응하고 또 전선 지역에서는 병력 부족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1타, 2피, 3피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병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겁니다. 어차피 전시 국방 예산 이렇게 지금 늘려가지고 2, 3년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놨기 때문에 이 돈 들어가는 거 용병에게 주는 것보다 그냥 북한군에게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도 마찬가지. 연간 7천억 수준의 통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병력을 보내서 통치 자금도 확보하고 내부적인 대내적인 도전도 파병을 통해서 돌파하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 북한 군 장병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될 고도의 민감한 군사 기술까지도 얻게 된다면 김정은의 버킷리스트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간 내 북한 능력으로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김정은 생전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얻게 될 그런 실익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김정은도 상당히 파병 병력의 수준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